오늘은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시고 현재의 주요 성향들과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우선 내용에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요즘에 그 운용하시는 자산운용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홍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잘 되는 이유가 이제 수익이 좋기 때문인데 네. 수익이 좋은 이유는 이제 국민연금 수익을 저희가 따라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따라 투자가 저희들 캐치프레이즈인데 최근에 그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9.4% 났다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걸 따라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그 수익이 났다 안 났다는 고객들마다 다르시니까 다르지만 대충 수익이 작년 대비해서 잘 나고 있어서 작년 국민연금이 14% 정도 수익 내고 네. 올해 상반기만 9% 이상 냈으니까 이제 그 수익을 좀 뭐랄까요, 저희가 이제 복제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이제 AUM이라 가지고 운용자산 잔고가 600억을 돌파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1년 4개월 만에 이제 작년 3월 7일 날 사업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상품을 팔았으니까 400% 성장이시네요. 거의. 아니 뭐 근데 이제 그때 한참 투자하면서 작년 내내 100억도 안 되는 운용자산 잔고 때문에 되게 고생했고 특히 우리 웅달잭방 나와서 그때 작년 여름 이맘때 그 2차 전지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실제로 되게 힘들었던 게 저희 고객 중에 상당수가 그때 해지하셨어요. 그리고 예 뭐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면서 해지를 하시는데 안 돌아오시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뭐 그때 손실이 너무 크셨을 테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좀 뭐랄까요, 안정적으로 이게 국민연금 수익률 보시면 되게 안정적이니까 20년에 마이너스 성과 2번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날 정도로 안정적이니까 이제 그런 안정적인 운용을 좀 벤치마크하다 보니까 주간의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네이버에서 프리즘 검색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저희가 거기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에 나오게, 그러니까 홍춘욱으로 검색하시는 게 사실 제일 쉽고요. 그러면 바로 제 회사가 뜨게 이제 해놨습니다. 박사님 그렇게 이제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계신데요. 그 감각과 능력으로 현재의 세계 증시를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세계 증시는 이제 걱정의 벽을 올라가는 단계는 끝났고, 예, 이제 다들 이제 확신하는 뭐랄까 이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장이다라는 이제 돈 복사가 된다라는 표현이 이제 곧 등장할 그런 장세죠. 그런 장세에서 이런 걸 저희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강세장에서 이제 버블로 넘어가는 중이다. 근데 이제 이게 소형 버블이면 좀 조정받고 또 가면 되는데 역사적인 버블이 출현하면 이제 긴 침체장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은 강세장에서 버블로 조금씩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미국의 통계들 중에서 주식시장을 보는 통계 중에 저는 뭐 PR이나 PBR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마진 뎁이라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신용융자 잔고가 이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오늘 뭐 여기 지나갈 거예요, 그죠? 지나가는 마진 뎁 통계를 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최근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마진 뎁, 이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면 그게 이제 버블로 가냐 하면 이제 이게 늘어날 때 모멘텀이 세져요. 왜냐면 수급이 좋아지거든. 다 빚을 져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만 달러 있다 그런데 그거 한 2배 빌려가지고 3만 달러씩 주식을 사면 얼마나 수급 기반이 좋아져. 그래서 이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외부 충격이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히 미국은 하한가도 없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두들겨 맞는 순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연쇄적인 마진콜을 당하는 거예요. 2008년이 그랬죠. 그래서 그 뭐랄까 마진 대비 역사상 최대치로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이제 좀 거리두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식과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제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버블이 발생할 때가 제일 수익률이 좋으니까 다 팔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리밸런싱. 그러니까 수익 난 걸 좀 딴 것도 좀 사지 뭐 나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좀 기분 좋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도 되고 많이 벌었으면 좀 적게 벌었다면 금도 사고 왜냐하면 미국 주가 조정받을 때 제일 좋은 자산이 금이니까 금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리밸런싱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는 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좀 강세장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뭐 그걸 참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6개월 뭐 이런 식 정도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저 모양으로 보면 뭐 일시 조정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제 뭐 조정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으니까 우리 4월에 조정받을 때
이렇게 6월장이 죽을 줄 누가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언젠가 조정이 오겠죠. 조정이 오지만 일단은 지금은 조정을 좀 감내하고 가야 되는 뭐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전망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셨나요?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죠. 아, 그래요? 예, 돌아가셨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네. 예, 근데 돌아가셨다면 이제 선거 판도가 흔들리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서 파이트 하는 순간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트럼프의 대세론이 더 확정적이 되니까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즉 뭐 투자자들이 와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총에 맞아서 저렇게 될 수 있고 저 나라 위험한 나라다 뭐 이런 걸 겁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또 국론이 분열됐다. 그 옛날 링컨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이 총에 맞아 돌아가신 것처럼 심각한 어떤 테러들을 당할 수 있는 나라고 그만큼 지금 미국이 분열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케네디 죽었을 때나 로버트 케네디 죽었을 때가 제일 심했지. 뭐 지금이야 그 사람이 또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아직 모르고 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은 강세장이고 강세장에 조정 나오면 버텨야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장이 아니다. 예, 약세장일 때는 단타를 쳐도 뭐 왜냐하면 너무 장이 안 좋으니까 단타를 치는 게 차라리 맞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 단타를 친다. 근데 돈 벌기 싫다. 네. 예. 아, 네. 그래서 강세장에서 범블로 넘어가는 중이다. 그럼 매크로 이슈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 지난 금요일에 CPI 발표 나면서 물가가 잡힌 듯 발언이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시그널도 강세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마이너스 이슈죠. 아, 그래요? 예, 원래 금리 인하해주면 장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장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체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 장이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 지금 그림에 뭐 오늘 이렇게 제가 보조로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사실은. 다른 거 다 말로 해도 되는데 이 차트는 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파란 선은 코스피 그리고 빨간 선은 미국 정책금리인데 예, 주황색 막대로 박스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다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전부 외환위기 이후. 그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랑 상관없는 시장이고요. 그때는 폐쇄 경제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한테 개방된 다음에는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대형 악재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 그리고 또 뭐 2001년 그리고 2007년 뭐 아무튼 뭐 그런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아무튼 단행되는 시기들은 죄다 시장이 다 안 좋아지는 2019년도 그랬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인하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미 연준은 금리 그 물가가 오를 때는 되게 잘 반응하는데 물가 떨어질 때 인하해 주는 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면 잘 됐군 하고 자기 자랑하지 왜 인하해 줘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나빠질 때 실업률이 오를 때 그때 인하해 주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게 왜 시장의 호재인가? 저는 그러니까 연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했으면 좋겠다 입장인 거죠. 충분히 그래도 된다. 예, 뭐 아무튼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시장의 다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요. 저는 거꾸로, 그러니까 저기 약세장에 강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우리 웅달책방 나와서 얼마나 제가 잘 맞췄습니까? 그러니까 약세장에 강해요, 제가. 시장이 되게 부진하고 힘들 때마다 와가지고 이럴 때도 주식 안 할 거면 앞으로 하지 마라. 쓴소리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와, 진짜 그때 사서 한 1년만 버텼으면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아주 50%는 안 되겠지만 30%는 안 내요, 그죠? 왜냐면 지금 2,800이니까. 예, 그만큼 우리 주식은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이걸 해야 되나 싶을 때 사야 되고 반대로 정말 내가 돈이 실시간으로 돈 복사되고 주변에서 돈 벌었다고 다 인증할 때 계좌 인증할 때가 도망가야 될 때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오는 거죠. 네. 그래도 이런 금리나 이슈가 있더라도 강세장은 부인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일시적 조정인지 긴 조정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일단 저는 금리 인하 안 할 거로 일단 보는 쪽이고 하더라도 뭐 여러 번 안 하는 게 낫잖아요. 한 번만 하고 말면 또 금리 인하의 충격이 잠깐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미국 경기 끝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장에서는 일단 호랑이 등을 탔기 때문에 좀 계속 붙어 있는 게 낫고 그러다가 호랑이가 멈추면 그때 이제 생사결을 해야죠. 모가지를 조르든 도망을 가든. 근데 나만 탄 게 아니니까 호랑이가 다른 사람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늦게 내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먼저 내리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사고 팔고 할 때가 아니라 보유하고. 뭐 이제 그 조정이 나온다면 주도주한테 집중을 해야지 자꾸 딴 데 쳐다볼 때가 아니다. 뭐 여기도 되네, 여기도 뭐 주도주네, 그런 거 안 믿고요. 우리나라는 주도주의 순환 따위는 없는 나라다. 그럼 박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 주식도 포함되는 걸까요? 네, 저는 뭐 한국 주식도 not bad은 된다.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한국 주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 이번에 뭐 두산그룹 봐요. 그러니까 뭐 항상 어떤 자기가 신규 상장한 종목이 적자 나는데 막 시가총액 몇 조씩 되고 그러면 꼭 그 돈 잘 버는 회사를 합병시켜서 자기 지분율 높은 회사로 알짜 회사를 M&A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안 해도 될 일을 꼭 하잖아요. 왜 할까? 지분율 높이려고 자기 통제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의 그 물적 분할과 또 자회사를 모회사랑 합병시키면서 지분율을 올리는 거. 뭐 SK CNC도 그랬고 삼성물산 모직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다 모든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합병들은 주주들,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악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 레벨이 올라갈 수는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PER이 20배다 팔아야지. 뭘 그런 걸 PBR이 뭐 1.5배다 팔아야지. 역사적 평균 레벨에서 그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이렇게 시크리컬,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 같은 특성인 거고. 더 나가서 수출만 보고 가는 장인데 그림에 지금 띄워놨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역사상 최고치 되면 그 전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칩니다. 근데 아직 수출이 사상 최고치 치냐 못 치냐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으니까 코스피가 아직 3천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코스피 200은 또 거의 지금 그 역사상 최고치 근처에 왔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가고 있으니까 뭐 코스피가 뒤따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코스피처럼 안 좋은 지수는 안 보는 게 좋은데 하도 코스피 그러니까 그냥 그려왔습니다. 그 한국 주식을 그 미국 주식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못 보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보세요?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84년부터 이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성해놨는데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가총액은 400배가 늘었어요. 그건 정말 좋은 나라죠.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지수는 이제 20배 정도. 그러면 주식 물량이 20배 늘었다는 뜻이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게 분산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많은 주식수로. 그리고 또 비싸게 들어오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몇 번 했지만 PR 70배 들었잖아요 그때.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평균 PR은 10배인데 시가총액 2위가 70배로 코스피 지수에 딱 들어오는 순간 주가가 비싸지죠. 시장 자체가 비싸지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아끼는 알토란 같은 기업을 탁 상장시킨다. 팔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주가 고점 신호다. 뭐 지금 차트로 나가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의 대규모 상장은 그 주식시장 고점의 대표적인 신호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뭐 K뱅크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더라고요. 줄줄이 서 있던데. 조심해야겠네요. 네, 뭐 근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 들어오는 건 좀 조심해야죠. 박사님 그러면 미국 주식이 그 봤을 때 미국 주식도 그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미국 상위 4개 회사가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서서 너무 집중된 거 아니냐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는데 미국 주식도 전체적으로는 강세장을 보신다고 했는데 미국 주식도 좀 우려되는 점은 없으실까요? 뭐 우려되는 점이 제일 큰 게 이제 너무 시장의 기대가 높다는 거. 그래서 그 높은 기대를 계속 맞춰줄 때는 강세장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높아지면 2020년, 22년 테슬라 같은 일이. 그때 이제 테슬라가 슬슬 변명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물건이 좀 안 팔리기 시작하는데 뭐 자기들이 이번에 뭐가 나오고 뭐 계획도 되게 많이 발표하고 사이버 트럭 이야기도 막 계속 하고. 실현되는 건 몇 년? 예, 몇 년 후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언론에 자꾸 나와서 변명하기 시작하면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황 형님이 요즘 좀 너무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좀 걱정인데 특히 어떤 그 얼마 전에 미팅에서 모 여성의 그렇게 그 사인해 주는 거 보고서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경영자가 아이돌처럼 취급받는다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예, 알런 머스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화되면
이 사람이 폭주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아까도 처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강세장에서 버블장으로 가는 중인 거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원래 모든 장은 다 끝은 다 버블로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 불꽃이 예, 마지막 불꽃이 되게 화려한데 이제 그 불꽃이 지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시기가 나오고 최고 경영자가 변명하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마진대 여기 역사상 최대치까지 사람들이 영끌해서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 그때는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럴 때 또 한번 오셔가지고 또 한번 고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박사님 지금 이제 그 자산운용사도 그 운용 자금이 600억까지 드시고요. 지금 만약 여유 자금이 좀 있으면 좀 어떤 거 사면 좋을까요? 지금은 채권이 정말 좋죠. 네. 왜냐하면 뭐 금리가 저는 인하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인하되겠죠. 네. 인하되면 이제 잠깐 시장 조정이 나올 텐데 그때 뭐 주식을 사도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 인하 전에는 채권이 좋습니다. 인하되고 나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인하 직전에는 전 특히 한국은행이 먼저 인하한다고 보니까 8월 22일인가 금통위에서 인하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이니까 물론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맨날 틀려요.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그때 이 테마주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좀 팔아야 된다 그랬지만 사실 그 8월에 와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은 잘 못 잡는 쪽에 들어가니까 제 말을 듣고 지금 당장 사서 먹겠다 이런 거는 제가 도저히 모르고요. 그냥 제 말의 핵심은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제 많이 벌었던 주식 조금 헐어서 채권도 리밸런싱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박사님 이번에는 유럽 경제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듣고 싶은데요. 요즘 보면은 유럽 경제가 소위 이제 망했다 이런 조금 자극적인 타이틀이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독일 경제랑 뭐 프랑스 경제 이런 곳들도 녹록지 않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제 경제 전망치 보니까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과열이다 싶게 이제 성장을 오히려 말하고 있고 유럽 경제는 부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뭐라고 보시나요? 경쟁력을 잃어버렸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경쟁력이 결국은 장기 전망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으니까 특히 1인당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그 여러 이상한 나라들 빼면 뭐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 다 그 조세 회피처들 빼고 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인당 중간값 그 1등에서 100등 사이에서 50등 중간값 1등이 벨기에예요. 그래요. 예, 자산이. 예. 그 다음이 뭐 덴마크인가. 그런 만큼 유럽이 원래 잘 사는 나라고 마샬 플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미국이 국방은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네는 경제 성장해 뭐 이러면서 근데 보면 무임승차하면서 또 여기다가 잘 사는 나라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쇼핑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루고루 잘 살게 되는 효과도 있잖아요. 여러 이런 효과들 때문에 뭐 관광객들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여러 효과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유럽이 되게 부유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성장의 동력들이 다 사라진 거 아닌가.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에너지 위기.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좀 전환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도 폐로하고 뭐 다 친환경으로 갔는데 그 친환경 발전에 쓰이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미 중국이 다 잡았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최근에 이제 또 그린 에너지 이런 거에서 최대 테마가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지금 중국이 그 유럽 시장에 점유율이 벌써 6.9%입니다. 우리는 중국차 그러면 지금 화물차 정도로만 조금씩 쓰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거의 지금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게 2020년 불과 1%가 작년에 6.9%까지 늘어난 거니까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는 거죠. 자기들 그 본토 기업들은 뭐 하나 싶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죠. 왜냐하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중국이 유럽 시장에 또는 유럽 기업들은 또 중국에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이제 도저히 경쟁력 문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38% 때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또 중국은 유럽산 와인 또는 꼬냑 이런 데다 세금 때린다 그러잖아요.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럽이 중국에 지금 팔고 있는 물건 중에 제일 두들겨 맞으면 아픈 게 와인이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노르보노 디스크라든가
또는 네덜란드 ASML, 영국의 ARM 이런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회사들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잘 알지만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없다. 근데 우리는 미국 기업 그러면 한 30개 정도가 그냥 쭉 떠오르잖아요. 아시아 기업만 해도 당장 알리바바부터 쭉 떠오르는데 유럽은 기업들도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 태양광, 풍력 거기다가 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성장 먹거리들이 유럽에 뭐가 있나. 캠브리지 좋다 그러지만 그 졸업해서 다 미국 가지 않냐 이거죠. 핵심이 이거 아니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좋은 일자리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다 상장을 왜 미국 가서 하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일자리가 생기면 미국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거느리고서 산업혁명 일찍 일으켜서 부자인 건 아는데 그 부자를 재테크하는 거는 잘하는 거 알겠는데 여기 수익률 좋으니까. 근데 당장 산업의 생산성 이런 면에서는 돋보이는 기업도 없고 또 돋보이는 나라도 덴마크 정도밖에 없고 거의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과연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겠네요. 그런 기업이 나타나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혁신 성장 금융이 있나 이거죠. 그 우리나라든 저도 지금 스타트업 대표잖아요. 그래서 벤처 회사들한테 투자 받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IR도 다니고 또 저희가 사업 시작하면서 주변에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초기 투자 자금들 이런 참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받을 때 그래도 우리는 가볼 때라도 많잖아요. 근데 과연 유럽에 생각나는 그렇게 유명한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모험 자본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의 부자들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전통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수익을 잘 내고는 있지만 그 돈이 과연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그 박사님께서 몇 년 전에 그 자제분하고 유럽도 다녀오셔가지고 책도 쓰셨잖아요. 그때 가셨을 때도 이러한 좀 조짐이 보이셨나요? 좀 무서웠죠. 일단 브뤼셀 폭탄 테러 직후였어요. 그 중앙역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 수백 명이 돌아가셨던 그 끔찍한 사건 직후여서 거리마다 군인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치안은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를 물론 이제 막아내긴 했지만 2번이나 당했거든요. 끌고 가려는 걸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끈을 다 잘 안 끊어지는 끈을 메고 있었으니까 안 뺏겼죠. 카메라랑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죠. 왜? 이제 이민자들의 어떤 삶이 곤궁하죠. 이민자들의 삶이 곤궁한 가운데 또 차별도 심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저희는 이제 여행자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조식 먹고 7시, 8시 사이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있는 사람은 전부 흑인. 유럽의 백인들은 힘든 일 싫어하고 뻗어나는 일만 좋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종차별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상당히 심한 편이고 치안도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가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극우화되는 것도. 그렇죠. 이번에 이제 르펜이 졌지만 과연 다음 대통령을 누가 할 것인가? 저는 극좌 쪽의 대통령 후보들 이번에 이제 신인민전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치 세력들의 정책 이런 것들 보면서 나라 망하자고 작정한 세력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강 정책들을 보고서 혀를 내둘렀는데 차라리 르펜이 더 저는 친시장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상한 그러니까 양극단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 저는 유럽 여행은 자주 가겠습니다만 치안이 안 좋은 곳은 좀 피하고 싶은 그리고 도심에 에어비앤비, 우버 자꾸 이제 걸어 다니기보다는 그렇게 이동하는 여행자가 될 것 같은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죠.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제 대학 시절에는 진짜 유럽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게 로망이고 다들 가고 막 이랬는데. 네, 그때도 근데 소매치기 많이 당했잖아요. 맞아요. 짐 다 잃어버리고. 근데 지금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심하기도 심하지만 이제 극우가 정권을 잡은 나라가 지금 몇 개 있잖아요. 네덜란드랑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가서 이제
약간이 아닌 대놓고 인종차별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 각오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박사님, 이런 유럽 경제로부터 좀 한국이 배워야 될 타산지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특정 종교 분들을 뭐 이렇게 이민 받아들이는 건 정말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 인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E9 비자로 들어와 계세요. E9 비자가 뭐냐면 산업연수생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연수생 비자를 받고 고국에 돌아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은 다 한국말도 5년 동안, 4년 동안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에서 돈도 많이 모아 가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여행 유튜버들 가면 막 갑자기 스리랑카에서 한국에서 일해서 지금 거기서 한재산 모으신 분들도 나오고 한국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말도 잘하니까 또 여행 유튜버들하고 말도 통하고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이런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도 좀 치고 또 기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해서 이분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민을 받고 이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세대 정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군 징집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다른 대안들 이분들이 군대 가서 이제 과연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걱정이 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두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만 좀 부여하면 한 100만 명은 오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에 계시는 산업연수생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만 31만 명이고 올해 이번에 또 16만 5천 명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 50만 명이 현재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돌아가신 분 우리가 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90년대부터 썼으니까 3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이민들 또 부자잖아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오고 싶은 건 결국 치안 좋고 좋은 일자리 있고 우리나라 미래가 창창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오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선별적으로 받으면 100만 단위 이민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또 이런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스리랑카 이야기했지만 영어도 잘하고 우리말도 잘하고 얼마나 인재입니까? 또 우호적이고 물론 사장님 때리지 말아요. 이걸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다시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우호적인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받으면 노동력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유럽이 겪고 있는 그 심각한 인종 갈등은 좀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무나 뭐 무차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라 망하는 길이죠. 지금 독일 보십시오. 독일이 시리아에서 150만 명의 난민을 받았는데 물론 인도주의적으로 정말 훌륭한 일인데 그 뒤 지금 AFD 그 독일을 위한 대한당 예, 뭐 거의 나치급의 사람들이 이제 곧 내년 선거인데 내년 선거에서 곧 일당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르펜처럼 단독 과반수는 못 차지하지만 일당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안티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체 인구의 10에서 15% 정도 되는 이민자들이 싫어서 그걸 또 싫어하는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찍어주지만 잡고 난 다음 어떡할 건데 그러면 전체 인구의 15%를 그럼 내보낼 거예요? 내보내지도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안이라고 말해주면 대안은 전혀 없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냥 이제 안 받겠다 정도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외국인들에 대해서 주던 혜택들을 일 안 하면 안 줘. 라든가 애 교육 안 시키면 안 줘. 이런 정도로 강화하는 정도지 이게 쫓아낼 수도 없는데 그런 쫓아내겠다는 식의 정책을 펼치고 만약 그걸 실행에 옮기면 피바다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물러나겠어요. 자기 여기 재산 다 버리고 네트워크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산지 몇십 년 됐는데 나가겠어요? 난리 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도주의도 좋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당장 인구 감소해서 나라 망한다는 극단적인 선정적인 주장이 얼마나 판을 찝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분들을 대안으로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거치며 한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서도 한국의 우호적인 분들 아시아 각국에 수백만 명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산업연수생 분들이 바로 돌아가야 돼요. 5년 지나면 그게 연수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두 군데서 생기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말도 잘하고 일 잘하게 됐는데 내보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힘들고 또 돌아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다시 오고 싶은데 비용도 많이 들고 되게 힘들잖아요.
진짜 유튜브 영상 보니까 네팔 같은 데 돌아가신 분들이 카페나 이렇게 상점 개인 거 차려가지고 부유하죠. 그리고 네. 또 한국 관련해서 사업도 하시고 그런 걸 보면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적 준다 그러면 안 올까요? 이중 국적 우리나라는 허용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하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군대 문제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군 이야기를 한 게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바꾸는 즉시 모병제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 그러니까 산업 특례를 확대하든가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 이민 오기 어려운 게 와서 군대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건데 뭐 역대 정부가 그래서 저는 특히 지난 한 20년 동안의 우리나라 정부는 그냥 미루기만 할 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단호하게 행동한 정부가 과연 있는가. 뭐 당장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니 행복도시 만들어서 행정복합도시 만들어서 지방으로 전부 다 인구 분산하려고 그러다가 어디나 제대로 된 도시 하나 못 만든 것부터 뭐 오만 일들이 다 우리도 이제 유럽의 길을 가고 있죠. 근데 가고 있지만 유럽처럼 심각한 문제까지 가지는 않은 게 지금까지 이제 이민의 문을 닫은 것 때문에 그랬는데 영원히 막을 수 있냐라는 거죠. 당장 올해만 16만 9천 명인가 E9 비자 받은 것만 봐도 이제 우리는 노동력 부족 때문에 이민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나라로 간다라면 이때 이제 좀 산업계에서는 이거 이민을 좋아할 테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 개혁도 좀 그래서 국방비를 증액하는 거죠. 제 의견은 최저임금도 잘 안 되는 그런 우리 하사관들 연봉 다 올려주고 하사관 위주의 이제 군대를 직업군인 위주의 군대를 만들면서 우리 젊은 이들은 특히 이제 20만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은 군대 징병제 유지가 불가능하니까 여기에 이제 죄송합니다만 뭐 저의 의견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20대 10년 동안에 총 병영 훈련 받아야 되는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또는 1년이면 1년을 설정해서 그리고 남녀 모두 다 받게 하는 방향 말고는 지금 중국이 저러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군대를 감축하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 그런 어떤 거대한 딜을 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정치 세력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가겠죠. 뭐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많겠지만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저는 이런 대안이라도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맞습니다. 구체적인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신 것 같고 정말 그 국가의 근간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서 시작하는데 그 솔루션 중에 하나로 이 대규모 이민 특히 이제 고급 인력들 100만 명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최소 100만이죠. 네. 왜냐하면 가족이 올 테니까. 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선택 아닌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개토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지죠. 외국인들끼리 모여 살면서 또 주변에서 그들을 따돌리는 그런 주거 지역을 개토라고 부르잖아요. 뭐 옛날 독일에서의 뮌헨 대학살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사님 이번에는 일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자제분께서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계셔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일본도 종종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여쭙고 싶은데 그 환율로 봤을 때는 일본이 정말 큰일 났다. 또 반도체에다가 거금을 투자하지만 뭐 실질적인 결과는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돈 좀 보자 돈. 일본 기업들이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만 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분기에 얼마를 버냐 하면 30조 엔을 벌고 있어요. 분기에. 그러면 1년에 한 100조 엔 되겠죠. 일본 GDP가요 400조 엔이에요. GDP의 25%에 달하는 마진을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엔 약세에다가 실질임금 하락 때문에. 이 엄청난 돈을 들고 자사주 매입이 상반기만 이미 역사상 최대치잖아요. 그래서 주주 중시 경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고용도 늘리고 있고 임금도 물론 인플레가 더 가파르게 올라서 그렇지만 임금도 한 20년 만에 요새 제일 많이 올리잖아요. 뭐 이러고 있는 나라를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얼척없는 이야기죠. 그 돈을 저렇게 잘 버는데 어떻게 망하냐고요. 딴 나라가 아베노믹스 했으면 미국이 바로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그랬을 텐데 일본은 미국한테 탁 붙어서 아베노믹스 지금 12년째 2012년 말부터 해서 12년째 엔 약세를 지금 그때 80엔을 지금 160엔을 만들었는데도 미국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일본 기업들은 경쟁력이 환율이 2배 났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2,000원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이 뭐 수출 대박이 지금 나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 임금은 또 올리긴 올리지만 천천히 후행적으로.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마진이 폭발하는 거죠. 이 마진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고 더 나가서 고용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는 나라. 이게 어떻게 비관할 수 있어요? 그 IMF 때 저희 환율 2,000원 가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그때는 이제 한 방에 갔다면 여기는 대비할 시간을 두고 12년에 걸쳐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대비하고 이 흐름을 어떻게 적응했던 기업들은 대박이 났고 이걸 무시했던 데들은 망했겠죠. 뭐 그거야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야 이게 뭐 파산은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거 어디 망했다 뭐 어디 백화점을 문 닫았다 그거야 그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캐논이나 그리고 토요타 하나 소니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이익이 어떻게 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또 키옥시아까지 상장하면 자본 엄청나게 확충할 텐데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키옥시아의 그 지위가 무너지는 것도 만약 이번에 자금 조달만 성공하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좋아지고 사람들이 저기 투자해서 돈을 벌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은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우리처럼 주가 오르기만 하면 득달같이 증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뭐 얼마 만에 지금 증자입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낙관적이고 좋아하죠 일본을.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서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좋은 의미겠네요. 그렇죠. 끝난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걸 애써 안 보는 거죠. 근데 뭐 그런 분들 덕분에 저는 돈을 버는 거니까. 저는 일본 주식 투자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때 우리 웅달책방 와서 제일 어디가 좋아요? 이러면 제가 항상 일본이라고 내가 맨날 외친 사람이잖아요. 좋아합니다. 저희 아들 덕분에 돈 좀 벌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부동산이든 내수 침체든 청년 실업률도 이게 문제 해결이 잘 안 보인다. 현 시점에서 중국 경제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30년 장기 불황 초입 90년대 중반 이미 시작됐고 한 3, 4년 지난 상태. 26년 남은 거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일본이 한 20년을 죄송합니다만 닥짓하다가 지난 10년 사이에 회복됐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제 일본의 교훈을 잘 살리면 중국은 금방 회복될 수도 있죠. 이제 다만 그 분위기다. 일단 가장 큰 건 주택 가격이 2021년 공동 부유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 만 3년째 올해 상반기도 이미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그게 저기 뭐죠?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마이너스 7.5인데 이게 평균이거든요. 근데 저 노란색 선이 2021년 말부터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누적됐으니까 2년 누적이라고 생각하면 15%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복리니까. 예, 그럼 15% 이상 폭락하면 이 나라 LTV가 정부가 맨날 규제를 해봐야 그 60%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이자에다가 저 가격 하락을 생각하면 2020년이나 21년에 집을 산 사람은 이미 언더워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갚아야 될 부채가 집값을 상회하는. 그러면 파산이 났잖아요. 그러네요. 경매 넘어가겠네요. 예, 뭐 이제 그런 게 중국은 또 제도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저거가 이제 부실 여신이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된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경쟁력 약화죠. 경제 기업들의 예,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제 우리는 뭐 제조 2025 그러면서 중국한테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 경제학자의 시각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성입니다. 2000년대 엄청났죠. 2배 정도, 3배 정도까지 올라오죠. 예. 그랬는데 2012, 13년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옆으로 이제 기거나 후퇴하고 있습니다. 딱 그 기간과 겹치네요. 네, 이제 왜 그런 행동을 했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에 경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이제 공동부유 뭐 이거를 시행한 지는 3년 됐지만 사실 그 전에 10년 내내 사실 뭐 그림자 금융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외환 시장을 개방을 늦추고 안정을 추구한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전부 안정화 정책이었는데 이제 그런 안정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또 미국이
관세도 폭탄을 때리고 뭐 세계의 어떤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비효율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광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쪽으로 중국 정부가 엄청난 대출을 몰아주고 있지만 그 대출이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공급 과잉. 예, 공급 과잉만 이제 부추기고 또 공급 과잉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우리나라 뭐 알리 테무 가격이 다 그 공급 과잉 중국에서 안 팔리 거예요. 예, 그렇죠. 중국에서 안 팔리고 있는 재고를 이제 그래서 보면 좀 물건질도 안 좋고 맞아요. 뭔가 보관 상태도 안 좋은 게 오는 게 그 맞아요. 과잉 재고를 우리한테 이제 수출하는 그렇구나. 예, 이제 그걸 다 받아주고 있는 한국이 죄송합니다만 상 땡땡이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앞만 두들겨 맞아도 중국한테 아무 말 못하는 나라니까 중국은 우리한테 이제 우리를 제2의 내수 시장으로 삼고 공격해 들어오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보면은 그래도 알리테무에 대해서 조금 식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저도 좋으니까. 알리에서 신발 하나 주문했다가 한 달도 안 신었는데 신발에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 인쇄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사라지고 그렇구나. 예,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아 이게 뭔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이상한 유해 물질 같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양말에 색이 맞아요. 맞아요. 빨래하면 그러기도 하고. 예, 이번에 뭐 또 그 유조차의 기름 사건도 있었고 참 중국이 힘든 거죠. 그 한때 가짜 분유 사건 이후에 되게 품질 관리 신경 쓰던 나라였는데 네. 다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전 또 중국산 맥주 공장에서 오줌도 싸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나라의 전형적인 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막 그럴 때는 품질을 향상하고 고가를 받겠다라는 어떤 의욕에 넘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는 성장 안 하고 소비자들의 수요는 둔화되고 생산성 향상도 없는 상황에서 가격만 저가 경쟁만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사님 앞서서 짧게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견제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확실히 그 효과가 지금 누적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타격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고정환율 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정부가 환율을 고시해요. 오늘 환율 얼마야? 그리고 이 환율 범위에서 움직이도록 내가 개입해 줄게. 이게 고정환율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중국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돈이 나갑니다. 그 일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대출 금리가 한 3% 되는데 뭐죠? LPR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좋습니까? 론 프라임 레이트. 예, 그게 이제 사실상의 정책 금리인데 그게 지금 2% 후반 뭐 아무튼 3% 초반임. 근데 미국 예금 금리는 5.5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출 받아 미국에 예금하면 금리 차 2.5%가 나고 환율도 오르겠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수입이 줄어서 중국의 무역 흑자는 역사상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줄거나 정체 상태. 결국 그 어마어마한 해외에서 번 돈이 다시 나가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아마 국영기업들이 빼고 있겠죠. 그죠? 저렇게 대출받아 해외로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건 권력자들의 일가부치. 뭐 예를 들어서 지리 자동차가 볼보 산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상하이 차가 저기 MG 영국의 그런 자동차 샀던 것들이 이런 그 권력자들과 결탁되어 있거나 아니면 국영기업에 가까운 회사들이 해외로 투자가 유일하게 가능하니까 그 돈이 저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져나가면서 경제에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걸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통화 공급이 줄겠죠. 네. 그게 디플레로 연결되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 부과해도 중국을 사실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파월이 2022년부터 금리로 그때 그러니까 중국이 운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021년 그 봄이었나요? 4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동무효 이러면서 막 헝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안 그래도 내수시장 무너지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중국 돈이 해외로 샥 빠져나가는 디플레까지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그래도 중국 경제가 공급 과잉 문제도 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뉴스를 좀 긍정적인 뉴스를 찾아보면 반도체 개발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자체 휴대폰도 막 만들고
또 유럽의 그 전기차 그 수출 비중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기술력도 사실 까고 보면은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해결책이 될 수 없을까요? 되는데 이제 과하죠. 이게 뭐가 과하냐면 정부가 너무 심하게 밀어주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SMIC라고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인데, 저 회사가 투자한 돈이 그 캐펙스죠. 고정자산 투자가 매출액의 120%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가 돈 번 거 가지고 투자한다. 그리고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봐야. 그 돈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TSMC를 꺾고 삼성전자를 꺾을 때까지 나는 너에게 무제한 투자해주겠어. 그러면 TSMC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놈들 저거 너무 심한데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제가 뭐 앞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정부한테 가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시장 저렇게 열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저런 보조금, 말도 안 되는 보조금은 주더라도 뭐 매출액의 10% 20%도 아니고 130%가 뭐냐, 저거 적자 회사인데 네. 한 번도 이익을 낸 적 없는 회사가 저게 나왔다라는 건 결국 다 정부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정부 국영기업인데 국영기업이 미친 것처럼 저렇게 돈을 퍼붓는다. 그리고 무차별 가격 인하에 나선다. 그러면 무역 분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 향 전 세계 각국의 관세 장벽은 트럼프가 당선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이 앞으로 장기 추세로 봐야 되고, 중국 내수 시장에서 공급 과잉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디플레 압력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중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초입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했을 때, 혹시 이건 좀 다른 이슈일 수도 있는데 대만 뭐 침공하는 그 전쟁 가능성도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나요? 네, 특히 트럼프가 되면.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지금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올해 1월 초에 기억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부결시켰던 거. 그 뭐 언제 우여곡절 끝에 금액도 깎고 뭐 다른 조건을 달아서 4월에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주면서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반격에 성공해서 또 러시아군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유럽 사람들이 돈을 내라 입장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침략당해서 평화가 흔들리면 제일 손해를 보는 건 미국 사람이 아니라 유럽 사람인데 왜 유럽 사람들은 돈을 안 내냐. 근데 이 트럼프의 말에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럴 때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거기 우리의 동맹국이냐. 그리고 거기가 피바다가 되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TSMC 공장이 다 무너지면 우리 미국 사람이 죽냐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트럼프는 대만 정부가 무기 살 테니 제발 팔아주세요 하면 비싼 값에 팔겠지만 거기 군대를 보낸다거나 또는 사전에 이런 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거가 합쳐지면, 그러니까 중국이 디플레 악순환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누가 공경에 몰리고 또 대만을 침공해도 트럼프가 개입 안 할 것 같고 국가의 위신력을 좀 높여서 어떻게든 좀 국뽕을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사람, 푸틴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 전쟁 리스크가 향후 10년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라고 감히 보여지고, 대만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가 이제 점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TSMC와 미디어텍이 있는 대만이 피바다가 된다, 공장이 파괴된다, 전 세계 교역이 멈춰버리겠고 또 그 대만의 민간인들의 사망이나 학살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순간 미국이나 또 유럽은 좋다고나 하고 중국을 블락할 텐데 지금 러시아산 물건들 해외로 수출 못하게. 그러면 또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제조 국가라서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겹치게 될 수 있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뭐 자칫하면
10%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예측이고요. 저도 뭐 이 전망에 동의합니다. 아, 네.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한국 경제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 고령화, 뭐 저성장 고착화, 또 최근 통계를 보면 이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도 20%가 붕괴되었다고 막 하더라고요. 한국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뭐 중국 때문에 안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2021년 부동산 버블 붕괴된 게 지금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GDP 대비 가계대출은 이제 저기는 카드까지 포함한 신용을 저기다 넣어놨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가계 및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 잔액, 금융 부채 잔액의 GDP 대비라는 표시를 했는데 뭐 지난 3년 사이에 거의 고점에서 10에서 15% 빠졌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나의 빚은 다른 사람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부채가 줄어든다라는 건 결국 누군가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어디? 이금융권이 네. 대출을 회수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한 디레버리지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사실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내수 경기가 좋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어려워지는 건 어떻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4년 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저는 거의 한 3%가 전후로 보는데 작년 1.4%가 올해 3%까지 올라오면 경제가 엄청 좋아 보여야 되는데 관광객들 오시는 데 말고는 좀 이렇게 경기가 핫하다는 느낌 안 들잖아요. 물가까지 고려하면 좀 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양극화. 그리고 코스피가 별론데 코스피 200은 잘 가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박사님, 그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그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 또는 1990년대의 소련꼴 난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예, 동의하는 거죠. 자칫하면 그보다 더 심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중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60년대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4억 5천만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첫째들이 다 65세, 4세에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은 돈이, 그러니까 나라는 아직 중진국 문턱에 있는데 노령화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사회보장기금의 적립액이 1인당 얼마더라? 100만 원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뒤늦게 준비를 했고 노후 대책도 안 돼 있는 나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아베노믹스를 해야 되는데 제로금리하고 환율 조작하고 그리고 무제한에 가까운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주변 나라가 용인할 것이냐, 일본처럼 용인해 줄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디플레를 수출한다는 이야기니까 그걸 용인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전국 부동산 시장이 뭐 들썩인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3개월째 월 9만 건, 30조 원 거래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됐어요. 네,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값 상승, 이게 본격화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신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본격화된 지 1년 넘었다. 작년 2월이 바닥이었고 네. 작년 연말 잠깐 숨고른 후에 다시 가는 그 N자 랠리. N자. 예, N자 랠리죠. 예, 비스듬한 N자죠. 그죠?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점이 지난해 2월에 저점 위에 있었잖아요. 대부분 단지가. 그러니까 이제 뭐 눌림목 조정받고 가는 중이다. 예, 그 이유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시장 금리가 벌써 반영하잖아요. 정책 금리 인하 전에 정책 금리가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급격히 감소하는 건 결국 이금융권 대출 회수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금융권들이 왜 대출을 회수하냐면 부동산 PF 문제 때문이고, 그럼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고민되겠죠. 집값이 또 오르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나? 그럼 고민은 되지만 일단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근원 물가는 1%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 물가 안정 목표를 운용하고 있고, 더 나가서 미국도 금리 인하 저는 안 하면 좋겠는데 미국도 금리 인하 한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는 가운데 시장 금리 떨어지니 대출 금리 벌써 뭐 3%대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집값은 오를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상승률은 과거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2020년이나 21년 오른 것처럼 오르면 도망가야죠. 그건 버블이니까. 그런 거는 소득이랑 관계없이 오르는 그런 투기적인 장세가 오면 그때 뭐 갭 투자 열풍이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다시 도망가야죠. 팔아야죠. 근데 뭐 그렇게 시장에서 쓴맛을 본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2021년 9월이 고점이었으니까 이제 만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그런 버블이 나오면 큰일이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하죠. 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뭐 오르긴 하지만 약하다고.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양극화로 성장률도 뭐 그렇게 체감 성장률도 안 높은데 별로 저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른다. 바닥은 쳤다. 근데 옛날만큼 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입니다. 또 부동산 상승률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년도, 21년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데 보통 이제 수익률은 그 기대 수익률은 이게 일정한 그 라인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요즘 또 뭐 비트코인 막 꿈틀꿈틀 거리면서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거 그런 방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차트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TQQQ랑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한 건데요. 네. 딱 보시면 알겠지만 TQQQ가 나스닥 3배잖아요. 그러네요. 똑같네요. 예, 그런데 네. 비트코인은 그거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죠. 아니, 축이 다르잖아요. 아, 예, 그래서 나스닥 한 10배 레버리지, 20배 레버리지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걸 알고 투자하시면 뭐. 그래서 저는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 비중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 이상 넣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0 아니면 뭐 2 이렇게 움직이는 디지털 자산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제 인생을 투자할 수는 없고 그냥 재미삼아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넣어도 만약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쉽게 10배 나고 쉽게 90% 빠지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 안 써야 되는 거고요. 이걸 살 때는 마통 이런 거 긁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네, 이거는 그냥 보유 현금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투자하신다면 좋은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PF 문제를 아까 언급해 주셔서 그 보니까 이게 회색 코뿔소라고,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가 오는 건 알고 있지만 피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위기를 닮아간다라는 이유도 있는데 부동산 PF 위기가 터져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2008년 때는 부동산 PF가 안 터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뒤에 터졌죠.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 위기는 가격 조정 지나고 한참이 있어서 터집니다. 왜냐하면 버티다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미분양 주택 호수가 줄지 않는 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거는 터진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건설사와 금융기관들이 저는 죄송합니다만 없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시가총액의 절반은 서울 아파트인데 서울에 미분양이 있냐? 이번에 특히 광명까지 다 미분양 사라지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전체 시장 가격의 상승과 미분양 문제가 지금은 좀 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수도권 미분양을 봐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터지더라도 그 핵심 지방이 터지고 지금 실시간에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메인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것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방으로 온기가 퍼져서 이 미분양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또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박사님 오늘도 귀중한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최소한의 경제 토픽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최소한의 경제 토픽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2018년의 트라우마를 글쓰기로 달래보자. 맞아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치유하고 싶어서. 2018년에 사실 제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완전히 잘못 봤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파퓰리스트라서 정권 잡고 주식시장 잘 가고 막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2018년에 자기가 한 2년 차 돼서 이제 특히 중간선거 앞두고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3번의 관세 인상을 단행하고 또 미연준이 인플레 걱정하면서 금리 인상하니까 파월 의장 잘라버리겠다고.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600이 1,800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틀렸거든요. 왜?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때 느꼈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참 많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경제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사회의 각종 여러 가지 분야, 정치라든가 인구 같은 부분, 그리고 심리, 인종 갈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경제 전망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처절하게 느꼈죠. 네, 그래서 이제 14가지 정도의 이슈, 그 각국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나.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야. 조금은 뉴스를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예,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 왜 브렉시트에 찬성했나. 그러니까 로드놈 사건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왜 그렇게 저런 정책을 펼치냐면 그 백인 중년의 절망사 디스페어 데스라는 걸 봐야 돼.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각 지역별로 사건별로 이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지식. 그래서 21세기 세계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토픽들을 좀 제 나름으로는 쉽게 정리한 책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즘 투자자문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그냥 홍춘욱 박사님 검색하면 책도 나오고 프리즘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